김영석의 인생문답.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어요. 1.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은 누구나 철들게 되면서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동안은 성장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 될까? 직장에 가서는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사회인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소중한 두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을 80년 넘도록 살아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계란에 노른자처럼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찬 황금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가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60세가 돼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때가 오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세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60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는가?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는가? 쭉 반성하고 종합해보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75세까지 모든 것은 성숙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이었어요. 인생은 3단계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30세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었다고 봐도 좋고요.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 일하는 기간이고요. 그렇다면 65세부터 9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가? 이 기간이 추가된 거예요. 인생을 사과나무에 비유한다면 사과나무가 크게 잘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가장 소중한 때예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열매를 맺는 3단계가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아요.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결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부해라입니다.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키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이 또 있어요. 내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공부해야 해요. 두 번째는 절대로 놀지 말라 해요.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해야 해요.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90세가 되기 전에는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90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60세가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은 언제부터 늙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정신력은 좀처럼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약화돼요.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서 큰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지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늙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정신력은 내가 더 많이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나 과학자들 가운데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뇌의 기능은 좀처럼 늙지 않는다고 해요. 일은 왜 하는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짝 돈을 모아서 40세에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들 합니다. 일은 왜 하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오랜 세월 동안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있나?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나?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쪽으로 내 인생을 좀 바꾸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니까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돈 때문에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 고달팠어요.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일을 해도 더 하고 싶고 더 즐겁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왔는데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이 수입과 더불어 끝나요.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일이 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행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의 목적을 소유해 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얻은 것에 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마라톤 경기를 뛰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뛰는 경우는 없어요. 우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겠다. 그래서 1등을 하겠다. 그때 내가 상을 받는다. 내가 참 노력 많이 했더니 행복해졌다.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준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느낌. 그때 갖게 되는 정신적 보람. 아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인간답게 사는 노력, 그 성취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쭉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성공과 더불어 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복보다도 성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5세 정년 퇴직하고는 사회에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그 보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주어졌는가 하는 그 보람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찾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욕심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 맡아서 내 인격을 갖추게 되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살아보니 행복은 주어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 낳는 행복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헛되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끝없는 소유욕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정신적 가치는 내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나누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 가치는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가치를 높일수록 인생이 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돈은 얼마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소유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자초해요.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고 혼자 다 가지라고 유혹해요. 그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라고 부추겨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어요.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의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돼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며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은 진실입니다. 살다 보면 소유의 그릇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베풀 수 있는 그릇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만 부를 소유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어.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소유를 위해 욕심을 부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크고요.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사과나무면 이제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놓고서 그 나무를 키워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의 잣대를 갖고 남을 평가하거나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너는 왜 나나 우리와 다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요. 응당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기나 질투를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상한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해요.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들, 같은 분야의 예술가들, 한 사회에서 일하는 직업인들,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 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일이나 활동의 공동 목표가 뚜렷할 때는 시기심보다는 협조하는 마음이 앞서며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면 자기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똑똑하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제의식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사회에 나와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범해져요. 반면 인류 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철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식과 목적을 갖고 출발한 사람과 전혀 그런 문제를 느껴보지 못하고 30여 년을 산 사람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는 법이에요. 뚜렷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뒤를 따라가기도 해요. 성공률도 높지 않으며 따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뚜렷한 목적과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결국 성공도 빠르고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봅니다. 인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인격은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진 바탕 위에 나의 개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성실성이야말로 인격의 핵심이라고 봐요. 중세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느님도 버리지 못한다. 나 역시 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핵심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은 인격의 완성으로 이어져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그 주어진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게으르거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인간됨을 사랑하고 값 있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운 인생의 의무라고 여겨요. 같은 여건을 갖고도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개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양쪽이 다 부족했을 경우의 사태입니다.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낮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그와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공동체 속에서 이뤄지는 인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어진 마음, 즉 인이라고 봤어요. 어진 관계를 가지고 살자는 거죠. 논어를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가는 인간관계는 자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인격을 키울 수 있는 바탕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의 경계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출 자격이 없어요. 결국 인격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선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8. 젊은 시절 큰 영향을 준 나의 스승이 있다면? 내가 쭉 살아보니까 직간접으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생겼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어떤 친구와 같이 살았는가? 어떤 가정, 어떤 배우자를 맞았는가? 그 세 가지가 인생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의 스승은 누구였나?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인도의 간디와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쭉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들로부터 내가 배운 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휴머니즘의 씨앗을 뿌려준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 그분의 애국심을 배웠고 인촌 김성수 선생은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큰 산 앞에 선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철학을 공부하니까 철학자들도 내게는 큰 스승이에요. 돌이켜보면 스승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 나도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 스승들에게도 단점은 다 있지만 장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뭔고 하니 학자가 누구를 연구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대가 넘어가니까 지금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찾고 내 사상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 출발해서 스승이 되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Q9.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겪어보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살면서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받고 싶다고 해요. 사랑은 또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서로 위해주는 거라고 할 때 서로 위해준다는 것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남겨준 교훈이 뭔고 하니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굶주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예수를 통해 숨겨놓은 교훈이에요.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위해주는 거예요.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곧 행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단절된 곳에는 희망과 행복이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q10.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는 곧 선택이에요. 이걸 해 저걸 해. 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 너는 어떤 걸 할래?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삶을 헤쳐나갈 힘이 생겨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보호해줘야죠. 조금 더 자라서 유치원에 다닐 때는 부모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해요. 사춘기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앞세우고 부모는 뒤에 가야 해요. 아이가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애들이 어떤 인간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인류대 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천천히 성장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행복해요. q11.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을 얘기하려면 먼저 남녀 차이를 서로 알아야 해요.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힘자랑을 해요. 여자는 철들기 전부터 나 예뻐? 하고 묻죠. 70 먹은 할머니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예뻐졌다. 그러면 진짜? 하며 활짝 웃어요.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의 출발에 불과하거든요. 사랑의 나무가 자라는 데는 3가지쯤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 과정은 애옥의 과정입니다. 대체로 보면 젊었을 때는 애옥을 사랑의 본령으로 착각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의 전부도 아니며 목적도 아닙니다. 애옥은 사랑의 나무가 자라면서 애정으로 승화됩니다. 결혼 생활을 쌓아가다 보면 사랑의 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돼요. 애정이 애옥을 포용해서 더 넓고 높은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인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돼요. q12. 부모보다 자식을 더 위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은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갖는 것을 더 강조해요.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으나 신약에 와서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해요. 직접 가정을 이끌어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책임이 더 중하고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나도 때때로 아들딸들에게 나보다는 너희들의 아들딸을 더 위해주라고 말해요. 늙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베풀면서 가정이 빛나고 가문의 영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대화와 이해가 있고 서로 위해주는 친해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효는 전통적인 과거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지금은 친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정에는 서로의 장애를 위하는 사랑의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q13.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정신적 존재의 특징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이웃, 친구들이 사귐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눠요.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를 해왔어요. 육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고독인 것은 아니에요. 자신과 대화가 가능한 데는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사색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림을 볼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상, 예술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때임으로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곧 고독을 느껴요. 자기 자신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90세가 넘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늙는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가는구나 하는 공허감이에요. 젊었을 때 생각한 고독은 차라리 감미로웠다고 할까요? 노년의 고독은 뼈아프게 다가와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친구를 만나 우정을 살려야 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우정을 나눠야 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 좋고요. Q14. 성공과 행복 중 한 가지를 택하라면? 행복한 성공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Q15. 왜 책을 읽어야 하나요? 독서라는 게 마음의 양식이거든요. 독서는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신적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없지요. 나와 상관없어도 인간으로서 기초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인문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한 군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서울법대 나오고 의대 나와도 그 세 개만 알지 세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대학 들어가서 1년 반 동안은 고전도 읽고 인문학을 해야겠다는 걸 느껴요. 문화의 태양에 해당할 만한 나라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5나라예요. 영국이 첫째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에요.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되면서 100년 동안 인문학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못 나와요. 그럼 그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여행해서 느낀 것인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먼저 올라간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실패했느냐? 독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서를 안 하게 되면 문화국에 동참을 못하니 독서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독서를 하는 민족과 안 하는 민족의 운명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교육이 될 만한 책을 읽는 게 좋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존경하는 사람,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문학적인 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나를 키워주고 이 다음에 문장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전공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고전에 해당하는 몇 권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창세기를 읽는다든지 논어를 읽는다든지요. 다 이해하든 못하든 그런 고전에 해당하는 걸 읽어두면 당장은 모르지만 이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 알게 돼요. 마지막 얘기는 60대 이상에서는 독서하고 안 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60세가 넘어서도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배우기 위해서 읽는데요. 그 그릇이 차게 되면 또 생산적으로 돼요. 나이 들어서 책 읽는 사람은 성장하고 존중을 받고 책을 놓는 사람은 메마르고 사그라들고 말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독서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Q16. 기계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인문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 같은 인문학은 개인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겪은 다음에는 개인이 무력화되고 말았어요. 개인은 의미가 없고 사회가 문제라고 해서 사회과학인 인문학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성 원리를 계기로 자연과학이 올라오고 기계공학이 뒤따라오고 지금 AI까지 나왔거든요.